안녕하십니까. 문화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도시를 꿈꿔봅니다.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2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지웅이고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진 씨, 기나긴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은 2주 후 정도에 나가겠지만 추석에 달은 보셨어요? 달이요? 네. 달을 못 봤어요. 추석의 의미를 까먹으신 건 아시죠?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하플구플이 부산 지역에만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어서 이제 전국구로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달 보셨냐고요? 달을 보고 그 소원을 빌었어야 되는데. 아, 이번 추석에 사실 아쉽게 달은 안 보였어요. 하늘이 좀 정말요? 어두워서 제가 알기로.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이제 곧 나오실 분들께서 달을 보여주시겠다고. 아, 정말요? 네, 정말 저 잘 짜죠. 시작하도록 하시죠. 네. 달을 보여주실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니와 한이의 하플 구플. 네, 오늘도 이승원 교수님과 양한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십니까? 오늘 조금 가볼 곳이 많은데 우리 아까 처음에 달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달맞이 고개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달맞이 고개 다들 가보셨는데 사실은 달맞이 고개를 이렇게 휙 돌아가면서 잘 못 보던 건물들인데 상당히 개성이 충만한 건물이 6건물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하여 달맞이 고개 6종 세트라고. 6종.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추석을 겨냥하신 것 같은데 한 발 늦었네요. 6종 세트 건물 6분들을 오늘 꼭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달맞이 고개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달맞이 고개는 말 그대로 달을 맞는 언덕이고요. 이제 해운대 백사장을 끼고 조금만 더 가면 미포라고 하는 항이 나오는데 그 미포항과 청서포를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근데 이 고개가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작은 빌라들, 아파트 단지들이 좀 이렇게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이 지역에 산책 코스가 이 달맞이 고개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저녁에 좀 걸으실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되게 오솔길도 되어 있고 도로를 따라서도 잘 되어 있어서 이 길이 이제 예전에는 드라이브 코스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차량이 일반 버스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버스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버스 타고 가시려고 하면 내려서 한참 걸어가셔야 되고 또 달맞이 고개는 일반 버스는 안 다니기 때문에 다 개인 차량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마을버스 타시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문택로드라고 옆에 길 이름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이게 보통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누워있는 거 우리 선탠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달빛을 받으면서 낭만적이다.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문텐로드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름이 만들어진 지는 거의 한 10년 가량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입에 잘 안 붙는 문자. 그래서 이제 문텐로드라는 이름이 그래도 이제 거리명으로 정해져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요. 여기 달맞이 언덕 꼭대기에 가시면 이제 해월정이라고 정각이 하나 있죠. 이제 그 정각에서 또 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해월정 달이 잘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오히려 해월정보다 조금 더 가시면 달은 또 이렇게 정각이 하나 더 있거든요. 청사포로 가는 이쪽에. 그래서 그쪽에서 보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달을 관람하시기엔 더 좋은 정치이지 않나 살짝 추천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산책로가 문텐로드가 만들어지면서 저녁에도 이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바닥에 야간 조명들을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밤늦게도 숲속을 거닐으실 수 있는 그런 조경들은 다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 미포와 청사포를 원래는 이 달맞이 언덕을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폐선이 되면서 미포 철길이 잘 청사포까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철길을 또 따라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사진 잘 나오잖아요. 네, 많아졌죠. 뭐 최근에 뭐 전망대도 생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잠깐 했었었는데 그 길 바로 위쪽이 달맞이 언덕이 되겠습니다. 사실 천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다를 이렇게 볼 수 있을 뿐더러 또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부산에서 보석과 같은 땅이다. 네. 이런 땅을 또 사람들이 그냥 둘 리가 없으니까 곳곳에마다 건물들을 얼마쫄망하게 많이 행복하게 지어놓고 있는 것이 달맞이 고개인데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면 또 상당히 개성이 충만한 건물 6군데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세덱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테리어 소품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품과 가구들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인데 서울에 공사가 있는데 부산에 재점으로 이 건물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는 상업적인 건물이 아니고 원래는 코리아 아트센터라고 하는 전시공간이었거든요. 이 공간 자체를 설계하신 분은 프랑스 건축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장미셀 빌모트라고 하시는 분인데 인천국제공항, 우리 만화센터 설계하신 제법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건물이 전시공간으로 유지가 안 되고 상공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전시공간일 때도 저는 가서 봤는데 참 좋은 공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공간이지만 여전히 뭐 안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소품들 팔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외부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콘크리트 건물 외장인데 특이하게도 가로를 이렇게 찢어놓은 듯한 가로의 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전체적으로는 되게 순박해 보이면서도 툭 튀어나와 있는 건물 덩어리 때문에 깜짝 되게 세련되고 근데 저 가로로 찢어놓은 창이 안에 들어가면 매우 독특한 조망을 열어줍니다. 아피텍스에 있는 바다와 해운대 백사장이 마치 그 족자처럼 가로로 긴 족자와 같은 형태로 풍경이 보이게끔 하는데 이러한 디자인 전략이 원래 그 건축가가 도시 풍경을 내부화하는 것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던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일부러 액자 같은 느낌을 주신 거네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풍경이 좋다라면, 조망이 좋다라면 전창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많이 하는데 참 특이하네요. 일부를 가려놓으니까 훨씬 더 풍경이 액자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훨씬 매력적인 느낌이 드네요. 또 한 가지는 내부 공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사진에 보시면 1층부터 4층까지 수직으로 좁은 공간을 뻥 뚫어놨는데 전시를 할 때 저 공간에서 있으면 상당히 긴장감이 돌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공간을 아래에서 올려다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4층이나 3층 계단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더라도 공간의 느낌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건물에서 특이한 것은 지금은 이게 상공간이라서 문을 잘 열지는 않는데 옥상층에도 상당히 멋스러워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층 바닥이 전체 그 나무 데크 마당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는 다 강하게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저기가 오픈되어 있을 때는 가보면 정말 기분 좋은 하늘과 바다와 이게 해수욕장만 보이는 곳이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공간입니다. 지금은 좀 잘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아쉽네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세덱 건물 바로 옆에 보시면요. 드림플란트 드림스마일 치과 이런 이름 좀 길긴 한데 바로 옆에 있는 세덱하고는 또 조금 다른 외장을 보더라도 베이스 판넬, 그러니까 콘크리트 느낌의 소재와 그다음에 반사가 되는 유리, 그다음에 4층에는 징크 패널이라고 금속 패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택보다는 조금은 재료나 형태가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있는 식빵입니다. 식빵이 저렇게 예쁜 그러니까요.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희 집에 누군가가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기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로비 공간에는 저도 자주 가봤는데 특이한 것이 층이 1층은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2층, 3층을 치과용으로 쓰고 있고 4층은 일종의 의부,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주차를 하고 한층 올라와서 로비 공간 이쪽을 뽑고 그 다음에 진료받기 위해서 3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공간을 그걸 뒤집어 놨거든요. 그 이유는 3층이 훨씬 더 조망이 좋다. 조금 전 앞에 있는 사실 로비 의료 공간인데 그야말로 이제 바닷가가 다 보이고 오른편에 보시면 대나무 있는 쪽이 아까 세대기가 경계 지점인데 여기서 또 자연의 느낌이 나도록 대나무를 많이 심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한층 전체를 다 대기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놨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VIP 대접받는 같은 느낌이죠. 진료비가 더 비싼 건 아닙니까? 진료비가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진료비가 궁금해요. 진료비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이 치과가 내세우는 모토가 자기 치아를 살리는 진료를 최대한 하는 좋은 병원이네요. 그걸 찾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쉽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뽑는 게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치아를 최대한 깎아서라도 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모토가 있더라고요. 저렇게 그 치료를 위한 의자에 앉으면 보이는 게 바다 전망이 보이는 건가요, 그러면? 치료하는 공간에도 자연을 볼 수 있는 그 창들. 저는 이 새댁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새댁이랑 같이 있으니까 새댁도 치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이 치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이러면서. 근데 이제 주변에 워낙 주택가들도 좀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치과 치료하실 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건물도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옆에 있는 건물인데 오션 어스 사업이라고 하는 일반 해양 플랜트, 해양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일반 부산의 중견 기업입니다. 중견 기업이 사업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앞에 그 치과가 공간적인 좀 파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건물은 뭐 보시다시피 건물의 외형에서 엄청난 파격을 제품을 한 디자인이라고 보시죠.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을 한 건축가는 운생동 건축사 사무소라고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장윤규 건축가님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복합공간 크링이라고 하는 건물도 서울에 장성의 건물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그분이 설계했어요. 건물 설계의 컨셉 개념을 보시면 위에 이미지 사진이 스티커이시는데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흰색 프레임 골조가 매우 패턴화시켜서 만들어낸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 패턴을 몇 가지 추상을 가지고 한 거죠. 첫째는 바로 바닷가에 있는 바다의 일렁이의 라인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달맞이 고개에 소나무가 많으니까 소나무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클라이언트가 이게 해양 플랜트 사업인데 아시아계까지 많이 진출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랍권의 어떤 문자를 좀 연상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연상작용을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매우 독특한 프레임인데 제가 그냥 예장 재료만 사용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 구조체가 매우 독특한 잘 모르는 독특한 건물이 달맞이고 있더라고요. 그 프레임 안쪽에서 보면 저 바다가 또 다른 시각을 보죠. 여기도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네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사옥이고 또 보안이 철저한 회사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옥 안에 전시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오션 워스 아트홀이라고 하는 전시공간을 한 층과 2층과 3층에 두고 있는데 창고가 되게 높고 또
바로 너비가 있기 때문에 전시 공간만 하더라도 기분 좋은 공간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 파인아트 전시나 일반 클래식한 음악 연주들도 때때로 이제 개인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멋진 전시 공간에 3일 뒤에 저희 동문대 시대 제가 소속돼 있는 학과에서 졸업 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섭외하셨나요? 제가 섭외했죠. 건물도 구경할 겸해서 특별히 이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한 번도 대학생들한테 전시 공간으로 노출이 안 됐던 곳인데 의뢰를 했는데 결코 의논을 해본 다음에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전시가 끝나고 나는 다음에는 아무 학교에도 전시를 대여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스크래치를 많이 낼 것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전시가 될 수 있으니까 기대되시면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목요일 5시에 오픈인 겁니다. 사실 방송 나갈 때쯤이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저는 가야지. 알겠습니다. 공간 구경하러 보고 오시면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바로 옆에 또 붙어 있는 메르시엘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 사진에 보시면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좀 전에 얘기했던 자, 좀 전에 봤던 또 건물들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메르시엘이라고 하는 곳이 외장재도 아주 빨간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형태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매우 단아하게 디자인을 정리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건물의 그 형태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 부산에 조망이 좋은 곳이 많다 하지만 그게 101이 생기기 전까지 가장 부산의 조망이 좋은 곳으로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면 가장 선호하던 곳이 바로 메르시엘 발코니 공간. 그래서 석양과 바닷가 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조망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그 음식이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벤치 레스토랑인데 그 윤화영 오너 세트가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나름 뭐 맛집 평가하는 유명한 브랜드 이렇게 이름도 올리고 한다고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 저는 가봤습니다. 정말요? 근데 맛은 어떤가요? 기억은 안 납니다. 메르시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메르는 바다, 시엘은 하늘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어예요. 멋지신데요? 다르게 보입니다. 메르시엘 소개도 끝나신 겁니까? 네. 건물이 6중이니까 간단하게. 자, 이제 5번째인가요? 이제 그러면? 메르시엘도 바로 옆에 보면 더 월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게 더 월 건물이고 그 뒤에 보이는 게 또 메르시엘 건물이고 그러니까 달맞이국의 정면도로도 있지만 이 바로 옆에 있는 이면도로로 따라서 이 건물들이 촘촘히 있기 때문에 뭐 2, 3분 거리에 다 있어서 투어하기도 상당히 좋은 공간이고. 근데 저 건물은 진짜 이름처럼 벽 같네요. 벽 같죠. 벽 같은 이유가 이게 앞서 말씀드린 앞에 달맞이 메인 도로하고 이면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에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좁고 길다란 부지를 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개발하기가 사실은 양호하지 않은 조건이었는데 이 더월을 설계하신 분은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명근 건축가이십니다.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그린 플란트 치과도 건축가님의 사무실에서 같이 다운 건축사 사무실. 근데 이 더월이 재밌는 것은 또 앞에 쭉 봤던 다른 건물들하고는 또 다르게 재료의 사용과 형태적인 면이 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래층 부분은 벽돌로 되어 있고 중간층은 안 투명한 를 통해서 안에서는 봐도 슬쩍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두가지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고 그다음에 꼭대기층은 진급한 3종으로 있는 형태인데
모서리 땅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더월 같은 경우는 용도가 뭔가요? 그럼 여기는? 더월도 용도는 조금 상호간인데 조금 계속 바뀌긴 하고요. 네네. 수입 가구를 제조 판매하기도 하고, 네네. 1층에는 카페 겸 레스토랑이 계속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종 세트 마지막으로. 네. 6번째입니까? 네. 조연화랑. 네. 이 공간을 참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네. 네, 자주 가는데 전시보다. 먼저 외형적인 측면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지금 6종 세트라고 했는데 5개의 건물들이 다 외관 재료나 펜트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건물도 외관의 재료는 콘크리트 시멘트를 이렇게 풀칠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칠거칠한 느낌으로 마감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중간층이나 옥상층에는 투명한 유리를 아주 비대감이 있게 이렇게 딱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또 크지 않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이게 마치 우리 전통 이렇게 비유까지 되는지 모르는데 멋진 조선 백자와 같은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참 좋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듯이 이 건물을 보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도 전체가 흰색 벽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또 전시실마다 첨보나 이게 너비나 폭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것도 상당히 또 긴장감이 돌면서도 느낌이 상당히 좋고 그림을 이렇게 리딩하는데 그림을 감상하는데 상당히 전체 공간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또 보는 작품이 시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효과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시면 이제 1층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창문이 있는 오른쪽 편이 되게 큰 작품이 걸릴 때들이 많아요. 그러면 2층에서 그걸 보시면 밑에서 올려다 볼 때랑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랑 실감 차이가 생기면서 좀 다른 감정을 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저 중간 1, 2층 복층 구조로처럼 보이는데 나가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또 한쪽 면 안으로 들어가시면 따로 실이 하나 별도로 있어서 조용하게 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나눠져 있어요. 크지 않은 갤러리인데 공간을 아기자기한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작은데도 이게 밀도감이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게 작품 흰 벽면에 또 공간감이 좋고 또 옆에서 빛도 자연색상이 딱 들어오는 곳에 있는 파인아트 예술 작품을 딱 보면서 이 작품의 아우라가 이게 흰 벽으로 막 커져 나간다라는 느낌을 이곳에 가서 잘 느끼네요. 그만큼 전시 공간이 스스로 돋보이는지 아니고 작품을 돋보이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면 가장 좋은 설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이렇게 멋진 공간을 누가 설계했냐 찾아봤는데 100% 정확하지는 않은데 최정화라고 하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설치작가입니다. 설치작가 겸 인테리어 디자인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터뷰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은 안 갔는데 그래서 이분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설치 작가로 지금 여러 나라도 불려가고 있는 작품이 소쿠리를 가지고 이게 추상적인 작품을 만드는 본 적 없으시나요? 작품들 보면 되게 컬러풀하고 되게 환상적인 느낌이 나는데도 이 작품은 정말 작품이 일나도록 단아하게 디자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아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작가니까 어떻게 하면 작품이 빛나는 공간이 연출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조연 화랑 자체도 부산 작가분들, 서울 작가분들 이렇게 되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엄청 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또 나름 유명한
공간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연계가 좀 되지 않았을까. 갤러리니까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공간인 거죠? 그럼요. 네. 이게 한 번씩 사실은 이게 그 달맞이 고개를 가시면 원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인 도로가 아니고 그 뒤에 주택가가 있는 이면도로 쪽으로 네네. 화랑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네. 갤러리도 많고 카페도 많은데 네네. 그 공간들을 이제 다 좀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뭐 갤러리 투어를 만들자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었는데 그런 공간들이 정말 이렇게 셀러들이나 이렇게 작가분들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분들도 늘 가서 보실 수 있는 공간들이니까 그냥 뭐 안 사셔도 되니까 가서 생각보다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러리만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오늘 조금 뭐 급하게 빨리 달리긴 했지만 오늘 바로 근접해 있는 좋은 재밌는 건물들을 가구도 보고 치과 치료도 그림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6종 세트 건물을 그래서 제가 차단을 개발하는 그 투어 코스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사실 이제 달맞이 고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장소인데 6종이 아니라 한 뭐 20종 정도 되면 점점점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 나가서 아주 그냥 좀 다양한 건축가 아주 수준 높은 건축물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6종이나 또 소개를 해주셔서 대단히 부산 걸 빨리 하고 이제 전국으로 나가려는 준비 작업이시라니까요.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도 또 좋은 공간을 또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 조나단의 상상 이상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 문화의 움을 틔우고 계시는 스페이스 움의 김은숙 대표님과 그리고 공연 기획자 남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영상도 나가지만 목소리로 나가는 또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 목소리는 이래라고 좀 알려주시는 겸해서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아니요, 아주 좋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저는 동래구 명륜동에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공연기획자 남영희라고 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제가 공연을 횟수로 한번 세보니까 한 800회 정도 공연을 기획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주로 어떤 공연을 기획을 하신 건가요? 네. 시립교향악단에 소속된 기획자라서 주로 부산 시립교향악단의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우선 김은숙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스페이스 움이라고 하셨죠? 네네. 이름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스페이스야 당연히 이제 공간일 거고 움은 무슨 뜻인가요? 새로운 좀 커뮤니티 복합 문화 공간에 움을 틔우자 이제 새순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조금 새로운 개념의 그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공연과 미술과 그리고 좀 심이 있는 카페가 있는 그런 지금은 널리 좀 일반화됐지만 제가 2011년도 할 때쯤에는 부산에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움을 한번 틔워보자 해서 이제 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화 나눔 공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어떤 문화 행사들이 주로 일어나나요? 네, 저희는 평소에는 이제 카페고 반은 카페고 반은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갤러리에서 클래식 공연, 뭐 비전국악 공연, 재즈 공연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연 프로그램도 있고, 강연도요? 강연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체험, 미술 이제 작가와 일반인들이 만나서 같이 예술 활동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문화 나눔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하신 거예요? 제가 2011년 4월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해수로 한 7년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공연이 있는데 251회 공연입니다. 네. 아니 혹시 이쪽 원래 뭐 문화 계통으로 뭐 전공을 하셨다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네, 네. 저는 정말 순수하게 예술 애호가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좋아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게 로망인데 너무 부럽다고. 저도 그게 로망이어가지고 그냥 제가 막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공간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연하게 내가 좋아하니 다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전공도 안 했고 예술도 저는 역사교과과 나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이제 공연장, 전시장 쫓아다니던 것이 이렇게 지금은 업으로 정말 감히 이제 문화기획가로 지금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카페와 그리고 갤러리 또는 뭐 문화공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시는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익성은 있습니다. 그게 정말 고민이에요. 정말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거랑 이게 운영이랑 이렇게 냉엄한 현실 속에 그 운영이 너무 커서 그 간극이 너무 커서 항상 고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영 마인드가 너무 없어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이거 해보고 시행착오 겪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큰 욕심 안 부리고 오래 해봐야 되겠다. 2011년도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오셔서 다시 또 찾아오셔서 아직 하네요. 너무 반갑게 이제 감사하다고 한 인사하는 말처럼 10년, 20년 어느 장소 어떤 곳이 될지 계속 오래 이렇게 가늘게 길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은 정말 힘들지만 예전에 비해서 마음을 많이 비우고 감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영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요청으로 공연 기획자라고 불러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부산시향에서 업무를 보셨다고 했는데 혹시 뭐 전공이 뭐 음악을 전공하셨다거나 또는 공연 기획을 전공하셔서 이제 하시게 된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전공은 영어를 했거든요. 영어 전공으로 이제 졸업반이었는데 그때 그 취업정보실에 그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 기획자를 뽑는다라는 광고를 봤어요. 봤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면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자라면 뭐 음악 전공자나 예술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영어 능통자 우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 지원을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입사를 해서 보니까 영어 전공자에게 우대를 해준 이유가 97년도에 저희가 그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미국 순회 연주회를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면접을 본 게 96년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7년부터 이제 6월 달에 공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일을 할 그 영어로 소통하는 그 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부산문화회관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현실과 좀 떨어진 공간, 그다음에 뭐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뭐 공연이나 전시 때문에 전시를 관람하러 가던 곳이어서 저로서는 뭐 굉장히 로망의 대상인 공간에 취업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97년부터 97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0년이네요. 20년. 그럼 거의 뭐 부산 시향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많이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겠군요. 오히려 뭐 근데 그 전에도 부산시향이 지금 한 5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게 뭐 많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저희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급한 일이 많고 그 닥친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제가 뭐 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부산시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부산시향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부산문화회관 안에 문화회관 안에요? 제가 알기로 문화회관이 언제 만들어졌죠? 문화회관이 1998년에 98년에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시민회관이 74년도, 73년, 4년도에 개관했는데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순회연주회를 갔다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산시립교향악단이라는 이 지방의 오케스트라가 뭐 뉴욕의 카네기 홀에 서서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지라든지 이런 유력한 그 일간지에 소개가 될 정도로
이제 현지인들에게 각인을 남기게 됐는데 그 정도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네. 이 공간이라는 이 지금 조나단의 상상 이상이 이제 공간을 주제로 한 방송이잖아요. 네네. 공간의 변화가 상당히 큰 그 전환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는 그 여러 원로 선생님, 지금으로 보면 이제 원로 선생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시다가 그게 네. 나중에 시립교향악단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시립교향악단을 되기 전에는 그 지금은 남포동에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그 극장가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예전에 있었던 왕자극장이라든지 제일극장이라든지 이런 극장에서 콘서트 홀이 아닌 극장에서 좀 열악한 상태로 공연을 쭉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비로소 어떤 시립단체의 면모를 갖춘다고 할까? 그거는 시민회관이 개관되면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어느 정도 격을 갖추게 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1988년에 부산문화회관이 개관되면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연습실도 제대로 갖추게 되고 공연장도 제대로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시민회관은 제 기억 속에 이렇게 클래식 연주를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았나요? 왜냐면 이제 어릴 때 거기서 막 영화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레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클래식을 할 수 있어요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콘서트 홀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장소가 그나마 그러한 장소가 만들어진 게 이제 80년대 고즈음, 70년대 80년대 고즈음이거든요. 전국에 생기는데 그 형태가 콘서트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없고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나라의 행사에 공회당처럼 나라의 행사의 어떤 개념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제 처음에 지었는데 나중에 콘서트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향 같은 걸로 보면 상당히 이제 낙후돼 있었겠죠. 그 오케스트라 음향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을 거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리노베이션도 여러 차례 하고 하면서 조금 더 사운드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음악 하시는 분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산 시향이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걸 알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러면 훌륭한 그 악단이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만큼 부산 시립교향악단은 굉장히 좋은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단이거든요. 그래서 카네기홀에 선 부산 그 한국의 교향악단으로서는 최초로 시향이 발표인 거죠. 근데 그게 97년이면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지 않았는데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서 잊혀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조금씩 이게 좀 안타깝기도. 10년이라고 하면 실제로 아까 약 20년 정도. 그러네요. 딱 20년이네. 그래서 현지에서 카네기홀 그 공연뿐만 아니라 그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뉴욕타임즈에 단 한 줄이라도 실리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꽤 긴 분량의 리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부산 문화회관으로 옮기고 나서는 그 전에는 이제 다용도 복합 공간이었다 보니까 이제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열악했을 거고 지금은 좀 괜찮은 편인가요?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사운드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그런가요? 있고요. 실제로 공연을 해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괜찮은 정도이고 그다음에 부산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리노베이션을 여러 차례 하고 그 음향 반사판이라고 해서 콘서트 때 치는 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좋은 걸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운드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네, 참 아까 공간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화에 있어서 공간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장소가 약간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네라고 하면 이제 동네 시장이라든지 특히 지금은 이제 또 그 동네 역에서부터 어떤 아주 많은 명륜 1번가, 식당가 그리 식당가 및 유흥 주점들이 많이 생겨서 불야성입니다. 여기 어떻게 이제 문화 공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장소를 시작하게 된 어떤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해운대에서 쭉 살다가 네. 직장 관계로 이제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네. 근데 이사는 왔지만 늘 쫓아가던 이제 문화 공연이라든지 한번 예약을 해서 가보면 제 시간에 도착한 적이 없어요. 특히 문화회관 가면 네. 7시 반 공연 맞춰오기가 러시아 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런 아쉬운 면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우음에 제일 큰 독지 가시면서 친정 이제 오라버니께서 이렇게 또 허락을 해주셔서 마련해 주셨어요. 맨 처음에 2011년 그때 이렇게 해주셨고 제가 열심히 이제 설득을 좀 이렇게 해드려가지고 이런 동네 구에 없다 공간이 카페 하면서 카페 수익으로 이런 문화를 나누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매력적이면서 또 운영도 잘 될 것이다. 공연 보러 오시는 분이 커피 한 잔 안 사 드시겠느냐. 그 커피 수익으로 연주자분 개런티도 드리고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공연은 무료로 운영하신 거예요? 무료로 한 3년 정도를 무료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정말 너무 좋은데 너무 훌륭한 연주자분들이 오셔서 하시는데 객석이 너무 없으니까 안 알려지니까 이제 친구, 가족 다 이제 앉혀놓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 참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문도 많이 나고 이렇게 공연 소식을 좀 문자로 주세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는 분이 1000명이 넘었어요. 네, 매주 공연 소식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오시는 그 분들이 어떻게 뭐 그 일대에 국한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 네네. 아니요,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동래구에서 정말 아쉬우니까 동래구 지역 분들이 참 많이 올 것이다. 처음에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한 복장으로 산책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그 애기들 데리고 오고 부모님하고 자녀분 같이 손잡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참 바람직하다 했는데 점점 이제 이게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연주자분 이제 지금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대구, 지난주는 광주에서 오셨거든요, 교수님이. 이렇게 연주자분들도 다른 지역에서 좀 많이 오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오픈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연이나 뭐 음악회라든지 또는 미술 전시회를 열게 되는 어떤 기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분들 연주자라든지 미술가 분들, 화가 분들하고 어떻게 컨택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하고 싶어요 하고 하면 할 수가 있나요? 그거 다 열려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오디션 보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처음에 제가 오픈할 때 너무 이렇게 아는 인맥이 한 2달 되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문화회관 찾아갔었어요. 이렇게 문화회관에 보면 문화회관 기획 공연도 있지만 대관 공연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다 검증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본 공연 하기 전에 그 우리 음에서 프리뷰 콘서트로 미리 리허설 개념으로 좀 호흡도 맞춰보고 본인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공연을 좀 해주십사 원하신 분은 한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오신 분 그래서 한 번 하신 분이 또 그분의 아는 지인 연주자분들을 소개하고 해서 지금은 섭외 걱정은 안 해요. 지금 또 3달 정도는 미리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주자분 중에서 먼저 요청이 옵니다. 이렇게 오시면 메일 좀 보내주시고 어느 달에 어떻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지금 기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한 4번에서 한 7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연주자분들도 공연을 하신다고 하던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한 게 아니고 정말 연주자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 작은 공간에 정말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이고 음이 일단은 지속하게 된 큰 원동력인 것 같고 또 오셔서 정말 그 1시간 동안 호응해 주시고 되게 감사해 하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또 돌아가셔서 입소문 내주시는 관객분들도 원동력이고 그래서 정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작은 공연을 하는 곳이 부산 시내 아니면은 이제 전국 어디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우음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한테 그 도움 요청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도 이거 하고 싶은데 공간을 운영하는 게 로망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해보니까 막상 어때요?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일단 수익 면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알고 해야 되니까 저처럼 무식 용감해서 하면 큰 코 다치니까 막 말렸어요. 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말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런 공간들이 정말 많아져야 이게 정말 이게 문화일까 저변이 확대가 될 것 같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또 문화회관이 할 역할은 또 따로 있고 또 우리 동네에서 사랑방 역할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공간이 많으면 좋겠다 싶어서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생기기도 했고 그 사이에 또 없어지기도 하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모티브가 된 게 더 하우스 콘서트라고 박창수 대표님이 살롱 음악 하우스 콘서트를 해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규모도 크지만 중국, 일본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연하기도 하고 그것도 제가 굉장히 모델이 됐고 또 문화회관에서 해설인 음악회라고 아무튼 그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해설을 했던 그 오페라 해설을 하시고 해설을 했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 얼마 전에 600회를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책방 도서관에서 계속 하고 계신데 그분은 그 해설이나 음악 계속 제가 가서 도움도 받았던 그때 너무나 정두환 선생님 갑자기 문화 유목민이라고 자칭 이렇게 하시는 정두환 선생님의 굉장히 저는 이제 너무 큰 도움을 받았고 도전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고 지금 부산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꾸준히 하는 데가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너무 안타까웠네요. 넉넉하지는 않는 문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그때 이제 사례로 들었던 것 중에 고등학생이 공연을 관람하고 자기 꿈을 바꾸게 되는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운영이 힘들어가지고 한 1년 5개월 동안 쉬었다가 다시 올해 1월에 다시 오픈을 했는데 너무 반갑게 쫓아와서 자기가 공연 듣고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전시를 같이 보는데 자기 그 꿈을 바꿨다고 화가가 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공연 전에 작가 선생님이 나와서 그 작품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요. 굉장히 뭔가 와닿았다고 그래서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설득을 해서 이제 그 미대에 진학한다고 공부 중이라고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뭉클했어요. 다시 또 문 열게 된 보람도 느꼈고 인생 갤러리였고 인생 카페였는데 다시 문 열어줘서 고맙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일일이 몇 통 받으니까 굉장히 뭉클하고 울기도 하고 다시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다음에 화가가 되면은 전시회 열어주시면 네,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했어요. 화가가 되면 하겠다고. 혹시 남영희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기획했던 어떤 여러 가지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된 공연이 어떤 걸? 한 번은 어떤 그 피아니스트가 협주곡을 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날에 그 선생님 모친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하시다가 마침 그 곡이 좀 이렇게 느린 악장, 2악장에서 굉장히 슬픈 선율이 나왔는데 선생님 피아노를 치시면서 막 이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연을 알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같이 울면서 연주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제 서로의 감정이 이제 하나로 이제 어우러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애정이 가는 공연을 꼽으라고 하면 그 악기가족 이야기라는 초등학생 저학년 유아를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하면 좀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만든 공연이 있거든요. 그런 공연이 저로서는 제일 이제 애정이 가는 공연인데 그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공간의 그 변화였거든요. 그 공간이라는 게 문화 콘텐츠를 담는 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릇을 그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이 이제 단상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단상을 대폭 낮춘 거예요. 낮추면서 이제 좀 더 관객들과 친밀하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연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오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시립교향악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생각하게 된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의 전체적인 얼개는 작은 공연, 소극장에서 4번을 공연을 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전체 4등분, 악기 군별로 4등분을 해서 현악기군, 목관악기군, 금관악기군, 기타 타악기군 이렇게 해서 4개의 가족으로 나누고 이거를 의인화시켜서 악기를 의인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친근한 이야기와 음악을 섞어서 애들에게 보여주고요. 그러면 이 4번의 공연을 관람한 아이들은 오케스트라 악기들의 기본적인 배치라든지 기능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중극장이나 대극장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올라가서 실제로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 화면에 보이는 가족은 어느 가족인가요? 이제 그 금관악기 가족인데 금관악기 가족 중에 말썽꾸러기 호른이 뭐 호른이 맛은 꾸러기입니까?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얼개를 짜고 그다음에 그 악기 소리를 그 실제 소리 뒤에 연주자들이 내주시면서 어떤 악기인지 그다음에 악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해설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앙상블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그런 것들을 했죠. 그리고 공연장 심사숙녀라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주최해서 이제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왜 공연장에 오면 얘 조용히 해야 돼, 떠들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좀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시리즈로 몇 번, 그러니까 5일에 걸쳐서 5, 6일에 걸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에는 아이들에게 홍지팥쥐라는 연극을 보여줘요. 연극을 보여줬는데 그 연극의 내용이 홍지팥쥐가 연극을 보러 갔는데 신데렐라 얘기인 거예요. 왜 공연을 관람하느냐. 이 여기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쥐가 그 공연을 보면서 자기와 처지가 같은 신데렐라를 보면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남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카타르시스 그다음에 남과의 교감 이걸 위해서 공연을 본단다라는 거를 이제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저기 화면에 보시면 꼬마아이가 아이들 속에서 한 연극 배우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서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떠들고 바스락거리고 과자 먹고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쟤 때문에 저렇게 하니까 연주자들이 힘들구나. 그리고 같이 듣는 우리들이 좀 불편하구나 하는 걸 애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세 번째 날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앙상블이라는 것이 이 4명이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모여서 딱 다 같이 연주하자 하면 연주가 되는 게 아니라 호흡을 같이 맞추고 연습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단다. 그래서 이제 악기를 연주를 할 수는 없지만 그 기본적인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로 악기를 하면서 같이 합주 느낌으로 해보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공연장에 가서 백스테이지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공연장에 가서 티켓을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앉고, 물건을 맡기고, 그리고 관람을 하고 돌아오는 그 체험으로 끝을 냈던 프로그램이에요. 꿈에서 합시다. 꿈에서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기분도 좋았었고, 굉장히 보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우리 부산 시립교향악단을 더 애들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부산 문화회관에 좀 더 엄마 아빠랑 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여담 이제 시향에서 20년간 그래도 공연 기획이긴 하시지만 20년간 근무를 하셨잖아요. 혹시 다루는 악기가 있으십니까? 저요. 사실은 그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공간이 마치 그 공간이 우리 현실과 분리된 이데아의 세계로 느껴지는 것처럼 처음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 천상에서 오신 분들 같더라고요. 너무 선망의 대상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악기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 이게 보통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피아노 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말고 다른 악기 멋있어 보이는 걸 하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올린 조금 배웠어요. 배웠는데 어디 가서 연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올린 준비를 해달라고. 대표님은 혹시 또
음악 악기 혹시 다루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피아노를 열심히 쳤었어요. 피아노. 네,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었고, 네. 그런데 가정 형편상 여차저차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을 접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이제 한들이 좀 이렇게 있었는가 봐요. 저는 막 삶에서 이렇게 못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워낙 또 좋아해서 쫓아다녔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탁 폭발돼서 나오지 않았나. 지금은 많은 문화 공연을 준비하시고 기획하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보시고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뭐 미술 또는 뭐 음악 또는 뭐 성악 어떤 거 혹시 있으신지? 다 하고 싶어요 정말. 다 하고 싶고 너무 오시는 연주자분 너무 멋지시고 이렇게 작가 어제도 작품을 새 전시를 설치를 했는데 어제도 또 너무 그림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표현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힘이 그게 말은 안 하지만 그 작품에서 하나에 쏟아내는 그 에너지가 있는 그 힘을 보고 그림을 또 배우고 싶다. 이미 잘 하시잖아요. 저번에 작품 만들어 놓으시고. 네. 우리 1일 그 원데이 클래스라고 작가 선생님하고 작품을 이렇게 해요. 리사이클링도 하고 그런 간 번씩 하면 되게 재밌고. 진짜 양의장기하고 감각이 좋으시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고. 유신 혹시 다루는 악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배우다가 만 게 캐스네츠? 아니요. 저는 그 한때 음악 방송에서 이제 이거 기타를 갖고 나와서 치는 여자분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기타를 사겠어요? 일단 기타를 샀어요. 그리고 뭐 몇 번 못 쳤죠. 뗄감으로 사용했어요. 집에 세워놨어요.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악기를 배운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집중하면서 스트레스도 없어지고요. 서로 화합하고 어울리고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네, 맞아요. 저는 아일리시 플룻을 조금 하는데 왜 하게 된지 아세요? 아니 잘 못해요. 그 연습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에 공터에 가서 불고 있으면 운동하시는 할머니들이 꼭 뱀 나온다고 무슨 밤에 불고 있냐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연찮게 아일리시 플룻을 부는 사람의 공연을 봤어요. 그냥 공연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게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 가야서만 들을 수 있다 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우연찮게 가다가 보니까 들리더라 또는 미술이 보이더라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좀 추구하고 아마 두 분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게 아니었나고 좀 느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리 잘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벌써 또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그래서 한 30분이라는 시간이 가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인사해야 되나요? 아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